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너나모 채널에서 준비한 이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받을 때 있잖아요. 마치 공학이나 수학처럼 뭔가 딱 떨어지는 명확함을 기대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엑스레이 딱 찍어서 부러진 뼈 하얀 선이 보이면 의사 선생님이 여기 문제네요 이러시잖아요. 예, 맞아요. 부러졌다, 아니다, 금이 갔다, 멀쩡하다. 막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이고 깔끔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서 되게 묘한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 특히 아주 깊은 상실이나 트라우마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명쾌한 엑스레이 기계가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상실의 고통이라는 건 약간 뭐랄까, 나침반의 자성이 갑자기 확 사라져버린 것 같달까요? 나침반의 자성이요? 와, 아주 정확하고 뼈아픈 비유네요. 네, 그러니까 지도는 내 손에 멀쩡히 있고 주변 풍경도 똑같은데 내가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리키던 그 바늘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목적지랑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덩그러니 멈춰 서 있는 그 먹먹함 있잖아요. 그 막막함은 세상 어떤 최첨단 기계로도 사진을 찍어내거나 수치로 황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너나모 채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툭 끊어진 나침반을 들고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아주 특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심리학의 고전이죠.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관련된 강연과 요약 노트들인데요. 소스 내용 중에 특히 마음을 울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였는데 너무 큰 상실을 겪으시고 한동안 진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셨다가 이제 막 다시 일어서 보려고 용기를 내시는 한 40대 아버님의 사연이었어요. 아, 네.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 2년 정도 되셨다고 했던 그 사연이죠. 네, 맞아요. 그 2년 동안 이 아버님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진짜 숨만 간신히 쉬면서 몸만 살아있을 뿐이고 일이나 뭐 아이들과의 미래 같은 건 아내가 떠난 바로 그날에 완전히 멈춰버렸던 거죠. 남겨진 사람의 시간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버린다는 게 심리적으로 보면 매우 흔한 현상이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영혼을 진짜 천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상태거든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님이 어느 날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딱 돌아오셨는데 거실 한가운데서 진짜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고요? 네, 두 딸이 서로를 막 꽉 부둥켜 안고 소리내서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빠가 매일 저렇게 무너져가는 게 너무 무섭다면서 아이들이 막 겁에 질려서 통곡을 하고 있었대요. 세상에. 아버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짐작조차 안 가네요.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아버님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번쩍 정신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캄캄한 슬픔에 빠져서 무너지는 동안 우리 예쁜 아이들의 세상도 나랑 같이 무너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신 거군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고통을 안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안고 살아갈 방법을 내가 꼭 찾아야겠다. 이렇게 피눈물 나는 다짐을 하셨대요. 억지로 막 슬픔을 지우거나 잊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거대한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라도 어떻게 내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할까? 삶에다가 진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0대 아버님처럼 그리고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무게의 아픔을 안고 지금 길을 찾고 계실 당신을 위해서 완벽한 동행이 되어줄 프랭클의 그 수용소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상실을 겪으신 분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다 잊고 힘내세요, 버티세요 이런 가벼운 위로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죠. 프랭클 자신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극한의 지옥 같은 고통을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직접 해부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40대 아버님이 겪은 커다란 상실의 충격처럼 인간의 마음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그런 극한의 고통과 절망에 빠졌을 때 내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수용소 심리 3단계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곧바로 막 절망의 늪에 빠져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프랭클은 이 첫 번째 단계를 집행유예망상이라고 불렀어요. 집행유예망상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형 집행 직전에 기적적으로 풀려날지도 모른다고 막 기대하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겠어. 생각보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스스로 헛된 희망을 품는 거죠. 일종의 자기 기만이네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네, 심리학적으로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죠. 뇌가 갑자기 들이닥친 그 거대한 충격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잠시 현실 부정이란 이름의 마취제를 확 투여하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그 진짜 가스실의 정체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마취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마음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다들 미쳐버리거나 철저하게 자포자기할 거라고 예상하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은 절망 대신 훨씬 더 귀괴하고 생물학적인 생존 방식을 딱 선택해버립니다. 귀괴한 생존 방식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건가요? 네, 바로 무감각, 즉 감정의 완전한 마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이 마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뭐 공포, 분노 이런 걸 아예 하나도 못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해, 감정에 메말랐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뇌과학 관점에서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랑 굶주림 속에서 뇌가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아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감정 회로의 스위치를 아예 물리적으로 딱 꺼버리는 겁니다. 진짜 회로를 꺼버린다고요? 네, 오직 나의 생존에만 100% 에너지를 쏟아붓게 뇌 시스템 자체를 재부팅하는 거죠. 그래서 수감자들이 매일 노동에 끌려가거나 가스실로 안 가려고 약간 건강해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했다는 그 부분이요? 네, 맞아요.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억지로 면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불과 2시간 전까지 내 옆에서 웃고 떠들던 동료의 끔찍한 시체 앞에서도 아무런 동요를 안 해요. 세상에. 심지어 안도하면서 자기한테 배급된 그 묽은 수프를 바닥까지 닥닥 긁어먹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어제까지 대화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덤덤하게 수프가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게 진짜 너무 참혹하네요. 정말 뇌가 살려고 인간의 감정을 스스로 절단해버렸다는 게 확 와닿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자료 보면서 진짜 엄청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 사람을 제일 빨리 죽게 만드는 원인이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무슨 가혹한 매질이 아니었다면서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네요. 수용소에서 육체적인 파괴보다 사람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무섭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건 바로 가짜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가짜 희망의 상실이요? 아까 그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고 굳게 믿었던 그 동료분 이야기 말하는 거죠? 네, 프랭클릭이 기록한 아주 유명하고도 비극적인 일화죠. 어떤 수감자가 3월 30일에 종전이 될 거라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걸 무슨 신의 계시처럼 맹신해요. 그 희망 딱 하나로 지옥 같은 매일의 노동을 버텼거든요. 근데 3월 30일이 다가와도 전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용소 통제는 더 끔찍하게 심해졌죠. 그러자 이 사람이 놀랍게도 3월 29일부터 갑자기 막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1일에 결국 발진티푸스로 사망하고 말아요.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깬 그 실망감 하나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다는 건가요? 발진 티푸스는 엄연히 세균성 전염병이잖아요. 그 심리적인 절망감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그렇게 단박에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인체의 신비이자 비극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마음과 신체의 면역 체계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분이 3월 30일이라는 그 가짜 희망에 매달려 있을 때는 뇌가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몸을 억지로 버티게 하는 화학물질을 쥐어짜내듯이 분비했던 거예요. 희망이 억지로 방어벽을 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그 희망이 철저한 환상이었다는 걸 뇌가 인지해 버린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 면역력의 긴장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단순한 바이러스 침투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방어벽을 허물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와, 희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게 가짜일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네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제 인생이 조금만 꼬이거나 억울한 일 생기면 막 하늘에 대고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이는 거죠?
뭐 이렇게 억울해하면서 따지듯 묻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저 수감자분도 3월 30일 지나고 나서 분명히 신이 나를 버렸다면서 엄청나게 원망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니까요.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극한의 상황에서 가짜 희망도 안 통한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가짜가 아닌 진짜 버틸 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불평 섞인 질문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늘 인생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정답을 내놔. 이렇게 따져 묻잖아요. 그렇죠. 내가 피해자니까요. 근데 프랭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심리학적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요? 질문의 방향을 완전 뒤집는다는 건가요? 완벽하게 180도 뒤집어야 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걸 묻는 불평하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일단 걸어 나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질문해야죠? 반대로 지금 이 가혹한 시련 속에서 인생이 나, 즉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한테 따지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인생이 우리한테 툭 던진 이 가혹한 과제에 책임감 있게 응답해야 하는 주체라는 뜻이죠. 인생이 나한테 무엇을 기대하는가? 와, 이거 진짜 관점이 완전히 엎어지는 느낌이네요. 내가 불쌍한 피해자에서 이 짐을 짊어지고 뚫고 나가야 하는 주체로 딱 포지션이 바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막막한 게 있어요. 직장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일상이 정말 산산조각 나서 텅 빈 진공 상태가 돼버렸는데 인생이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한들 그 일상 속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그놈의 의미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막막하시겠죠. 그래서 프랭클은 자신이 창시한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를 통해서 이 실존적 공허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군요. 네, 이거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얄팍한 긍정사고가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 길은 바로 창조 가치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나만의 과업에 몰두하는 행동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일에 몰입하는 거요? 예를 들면 무명 화가가 방에 틀어박혀서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까 그 사연의 40대 아버님이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나서 당장 우리 딸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다시 넥타이 매고 직장에 나가는 그런 일상적인 과업이 다 포함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만의 의무에 몰입하면서 얻는 창조 가치고요. 두 번째 길은 체험 가치입니다. 이건 꼭 뭘 만들어내거나 성취하지 않아도 돼요. 성취를 안 해도 의미가 생기나요? 네,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을 푹 느끼거나 좋은 음악에 감동하거나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 경험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얻는 겁니다. 사랑을 통한 체험 가치. 저 여기서 프랭클 일화 생각나서 진짜 많이 울컥했거든요. 그 유언 남기는 장면이요? 네네. 프랭클이 발진 티푸스 환자들 돌보려고 자기가 안전한 수용소로 이송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죽음의 수용소에 남기로 결심한 그날 이야기잖아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친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숭고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죠. 맞아요. 프랭클이 친구 오토한테 몰래 다가가서 유언 남기는 대목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살아서 못 돌아가고 자네가 내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달라. 내가 이 수용소에서 매일, 매 시간 그녀와 깊이 대화를 나눴고 정말 그 누구보다 당신을 깊이 사랑했다고. 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지옥 같은 수용소의 어떤 고통보다 나한테는 가장 빛나고 소중한 의미였다. 와,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오직 그 사랑했던 기억 하나로 그 끔찍한 고통을 다 이겨낸 거잖아요. 그 피눈물 나는 유언이 바로 로고테라피가 말하는 의미 찾기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길인 태도 가치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캐도같이요. 사실 고통이나 시련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픈 겁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일 뿐이죠. 하지만 도저히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나 스스로 결정하는 그 짧은 순간, 비극은
순수한 인간적 성취로 확 승화되어 버립니다. 아, 고통 자체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태도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그 아픔에 나만의 의미를 팍 부여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책에 나오는 제리 롱이라는 17세 청년의 사례를 보면 이 태도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죠. 이 친구가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래가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어버려요. 와, 17살의 전신마비라니 정말. 보통의 어린 나이라면 진짜 가혹한 운명을 저주하고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청년은 휠체어에 딱 앉아서 입에다 막대를 물고 힘겹게 타이핑을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내 목이 부러졌지만 내 목이 나를 부러뜨리진 못했다. 내 목이 부러졌지만 내 목이 나를 부러뜨리지 못했다.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운명이 내 육체를 망가뜨리고 내 일상을 산산조각 냈을지는 몰라도 내 정신의 주도권만큼은 절대 운명 너한테 내주지 않겠다는 엄청 강력한 선언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시련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걸 우리 탓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그 비바람 쪽에서 쫄딱 젖은 채로 펑펑 울며 절망할지 아니면 마음의 우산을 딱 펼치고 걸어갈지 그 내 마음의 날씨는 오직 나만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날씨는 오직 내 것이다. 네, 프랭클은 바로 이게 아무리 깊은 상실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도 인간이 결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최후의 자유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아, 시련을 대하는 내 태도는 오롯이 내 것이다. 머리로는 진짜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근데 막상 너무 큰 상실을 겪고 매일 무기력증에 빠져서 당장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겨운 40대 아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말이 지금 당장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당장 나의 텅 빈 일상 속에서 써먹어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 기법, 생각의 도구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프랭클이 실제 심리치료에서 환자들한테 엄청 자주 썼던 기법 중에 로고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상상력 훈련을 시키는 심리극인데요. 상상력 훈련요? 어떻게 하는 건데? 환자한테 본인이 지금 80세 노인이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이를 확 건너뛰는 거네요. 네, 죽음이라는 그 아주 절대적인 기준점에 딱 서서 자기 삶 전체를 거꾸로 뒤돌아보고 쫙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시계를 죽음 직전으로 확 돌려보는 거군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쭉 날아가서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랙에 올라가기 직전의 씬을 미리 보고 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죽음이라는 아주 투명한 렌즈를 끼고 내 삶을 쫙 들여다보면요.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잘한 핑계나 잡음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거쳐버리거든요. 프랭클이 진행했던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분의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었죠? 첫 번째 환자는 아주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아이도 없고 오직 자신만의 쾌락, 즐거움만 쫓아서 살았던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분한테 80세의 관점으로 당신 삶을 돌아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곧바로 끔찍한 허무함에 확 빠져버렸어요. 쾌락만 쫓았으니까 남는 게 없었겠네요. 네,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다 무엇을 위한 거였나? 나만을 위해 산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셨죠.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를 변호해줄 그 어떤 삶의 의미도 텅 비어 있었던 거군요. 그럼 반대 사례는 어땠나요? 두 번째 분은 진짜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어머니셨어요. 큰아들을 먼저 잃고 둘째 아들마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전혀 못 쓰게 돼서 극심한 절망감에 자살 기누까지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이분한테도 똑같이 80세 임종의 순간을 쫙 상상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를 딱 돌아본 이 어머니가 자기가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요양원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손으로 보살피면서 이 아이가 훌륭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평생 헌신했다는 사실을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지독한 고통의 짐이 사실은 아들을 향한 아주 숭고한 사랑이자 헌신이었다는 걸 딱 알아차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퐁퐁 눈물을 터뜨리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선언해요.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삶은 사랑과 의미가 충만한 삶이었고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와, 진짜 눈물 나네요. 내 자살까지 생각했던 분이 자기 삶이 너무나 충만했다고 스스로에게 아주 강력한 긍지와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아까 타임머신 비유가 진짜 딱 맞아떨어지는 게요. 프랭클이 남긴 아주 유명한 행동 강령 있잖아요.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당신이 이미 그릇되게 후회스럽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상상해라. 와, 이 말이 로고 드라마의 철학이랑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네요.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네요. 첫 번째 인생 끝에서 내가 뼈저리게 후회했던 그 행동을 이 리셋된 두 번째 인생이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기법이 주는 핵심 효과가 우리 삶의 유한성, 즉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을 진짜 날카롭게 직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네,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이 세상에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 임무에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임무라. 와, 저 서두에서 저희가 나눴던 그 40대 아버님의 사연이 지금 다시 머리에 확 떠오르네요. 아, 두 딸을 보셨던 그 아버님이요? 네네. 아내 잃으시고 슬픔에 빠져서 2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시간이 멈춰있던 분이요.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막 통곡하는 두 딸을 본 순간 어떻게든 내가 이 고통을 안고서라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다짐했던 그 순간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아버님이 어두운 거실에서 겪으신 그 찰나의 벼락 같은 깨달음의 순간요. 사실상 자기 스스로 경험한 완벽한 로고 드라마였던 거예요. 아, 딸들의 눈물이 아버님의 시간을 80세로 확 돌려버린 거네요. 네. 두 딸의 우는 모습을 본 순간 80세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쫙 조망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대로 캄캄한 슬픔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간다면 남겨진 우리 예쁜 아이들은 대체 누가 지켜줄까? 나 아니면 세상 천지의 아빠인 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 나만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그 대체 불가능한 책임감과 자신만의 의미를 진짜 뼈저리게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무겁고 끔찍한 무기력의 늪을 자기 힘으로 딱 끊고 나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님은 우는 딸들 속에서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내신 거네요. 오늘 저희가 쭉 나눈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사실 듣고 보니까 그냥 뻔하게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등 떠미는 무슨 얄팍한 자기계발서의 위로가 절대 아니네요. 그럼요. 그런 강요된 긍정이나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프랭클의 의미 치료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이토록 거대한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맞아요. 그 무겁고 지독한 슬픔의 덩어리를 내 가슴 한편에 무겁게 꽉 안고서라도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상의 과제를 선택하고 남겨진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숨만 쉬면서 억지로 버티기만 하던 그 생존의 늪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나만의 의미 찾기라는 진짜 삶으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심스럽게 그 방황을 멈추고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땀 흘리며 애쓰시는 그 40대 아버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짙은 안개 속에서 아주 힘겹게 한 걸음을 딱 내디디려 하시는 당신에게 프랭클의 이 뜨거운 통찰이 진짜 편히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숨구멍이 되기를 저희 채널이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 긴 탐구를 천천히 마무리하면서요. 프랭클리 수용소의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었을 니체의 명언 하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끔찍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네, 깊은 슬픔을 당장 단숨에 없애주는 마법의 지우개나 부러진 마음을 딱 보여주는 명쾌한 엑스레이 같은 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꽉 채운 그 짙은 안개 너머에는 분명히 당신만이 찾아내고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눈부신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청자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무거운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며 끝을 맺고 싶습니다. 프랭클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되게 서늘한 고박을 하나 남기거든요. 아, 책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남겼나요? 수용소에 살아남은 우리는 안다. 최고의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아,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제일 도덕적이고 선했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아픈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마지막 방 한 조각을 내어주고 가스실로 가장 먼저 걸어 들어갔다는 그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그 엄청난 희생과 피눈물 나는 양보 위에 지금 우리의 생존이 서 있는 거라면 살아남았다는 이 생물학적 사실 자체에 우리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할까요? 와, 살아남았다는 것에 책임감이요? 네. 크나큰 상실을 겪고도 끝내 살아남은 당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이 살아있음의 진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가슴을 쾅 치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깊고 지독한 슬픔이야말로 당신이 먼저 떠난 그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자 앞으로 남은 당신의 생을 뚜벅뚜벅 살아가게 만들 가장 강력한 의미의 씨앗이 아닐까요? 오늘 밤 이 무겁고도 아름다운 질문을 가슴에 꽉 안고 당신만의 그 해답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채널 너나모에서 준비한 깊은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